대선 시기가 빨라지면서 여야 대권 주자들이 설 이튿날에도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직후 본격화할 대선 레이스에 대비해 전국 구상과 민심 끌어안기에 나선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창렬 영인대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설 연휴 초반 대권 레이스를 좌우할 불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 교수님, 먼저 이번 설 민심, 문재인 반기문 두 양강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문재인 대세론을 꺾을 변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대세론이 문재인 대표한테는 함정이 될 수가 있다. 표의 확장성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30% 전후반을 전반과 20% 후반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문재인의 어떤 지지 계층은 표의 결집성이 상당히 완성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표의 확장성 문제에서 중간 계층을 흡수해야 되는데 호남표와 이것은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또 강력하게 화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표에 접근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보고 중요한 것은 대세론이 쭉 이어지면 문재인 대표의 지지 계층이 상당히 이완되고 전투력이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함정이라고 보고 물론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초반에 전략적인 실수 이런 것들이 지지율 하락에 상당히 큰 요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설이 지난 시점에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전략이 하나만 실수를 한다면 이제는 대권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설 이후에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전략을 선보일지가 상당히 관점이라고 봅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문재인 대세론이라는 말이 오래됐죠 벌써. 그만큼 상당히 이제 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찍이 지금 이번 대선 구도는 문재인 대 비문재인 구도라는 그런 이제 선거 구도를 전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결국은 이제 변수는 제3지대입니다. 결국은 지금 언론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제3지대론이라는 얘기가. 게다가 제3지대를 기반으로 한 이른바 빅텐트론. 그것이 얼마나 힘을 발휘하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세론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설 연휴 직후에 그런 빅텐트론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니면 소멸까지는 될 수가 없겠죠. 네. 상당히 그 이제 중도 측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제3지대론이 힘을 받느냐에 따라서 갈릴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별다른 뚜렷한 변수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제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론이라는 건데 개헌이라는 것이 지금 대선의 시기에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형국이고 박한철 헌재 헌법재판소장은 3월 13일 이전엔 해야 된다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개헌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이미 국회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안이 어떠한 권력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합의만 된다면요, 그 안이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 바로 그대로 실행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개헌을 고리로 해서 대선 전에 개헌이 되기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고 물론 개헌이 대선 전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 제3지대 주자들이 대선 이후에 어떠한 식의 또 기본권이라든지 지방 분권이라든지 네. 권력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연대할 수 있긴 있습니다. 대선 전에 꼭 개헌이 안 되더라도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파괴력을 발휘하려면은 상당히 좀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손학규 이번에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죠. 22일 날 국민주권개혁회의를 이제 창립을 했으니까 손학규 의장이라든지 반기문 전 총장 이런 분들이 뭔가 구심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모생하고 있잖아요. 반기문 전 총장도 정의화 의장도 만나고 손학규 의장도 만나고 많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제3지대론이 완전히 뜬다라고 전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세론이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선의 경쟁 프레임은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잡혔다고 봅니다. 하나를 얘기해 보면 동맹군 대 연합군적인 그런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지금 문재인 대표의 대세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을 쌓여 두고 그 밑에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결선에서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한 뿌리에서 나온 경쟁자이기 때문에 동맹군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동맹군에서 나온 후보와 그 이외의 세력이 하나로 합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연합군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반기문 전 사무총장,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손학규 전 의원 그리고 유승민 또 김종인 이런 정도로 해서 연합적인 각각의 뿌리가 다른
물론 정체성은 뭐 서로 같다고 봐야 되겠죠. 나중에 같은 정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연합군이 하나로 뭉쳐서 1차 세대는 삼국동맹과 삼국연합처럼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봅니다. 네. 동맹군 그리고 연합군이라는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최 교수님, 야권 대권 주자 입장에서는 역시 중요한 게 또 호남의 민심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설 연휴 직전에 호남을 방문해서 뭐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호남의 민심, 문재인 대표를 향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주자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문재인 대세론을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호남에서도 같은 이제 생각이겠죠. 여권 지금 박근혜 정권 이후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느 주자가 타당할 것인가에 생각을 할 겁니다. 호남 민심은 우리가 이제 이른바 뭐 전략적 선택, 전략적 투표라고 얘기하는 네. 건데 그런 면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상당히 견고한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호남에서 상당히 좀 홀대받고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에서 상당히 호남에서 지지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의외로 저기 지금 어떤 파괴력이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3지대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제3지대론을 펼친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호남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를 밀어야지 호남에서도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 결국 문재인 전 대표가 특별한 실수를 하지 않는 한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이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최근에 표창원 의원의 그 네. 뭐 이제 그림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총선 말고 19대 총선 때의 경우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돌발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복병이 될 수도 있고 바로 그러한 것들이 대선의 판도를 순식간에 바꿀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것들 잘 조심한다면은 지금으로 봐서는 호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전 대표가 당분간 이 강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장 교수님께서는 좀 호남 민심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글쎄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전북에서 86%, 전남에서 89%, 전남 광주에서 92%를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총선과 대선의 어떤 그 유권자들의 선택을 보면 총선에서는 지역 발전을 누가 시킬 것이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느 당이 힘을 써줄 것이냐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는 국민의당한테 전폭적으로 호남 유권자들이 지지를 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뭐 선장이 그때 당시에는 안철수 전 대표였죠. 그러나 대선은 역대 대선을 보면 지역 발전보다는 전국적으로 보역 구도로 갈 가능성이 많다. 보수의 새누리당 과거에 박근혜 후보와 대응할 진보 쪽의 후보는 누구냐 이런 것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과연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끝까지 안철수 대표를 미룰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난 총선 때 호남 유권자들이 안철수의 국민의당을 선택했지만 대선 때는 전국적인 지명도와 그리고 여론적으로 앞서가는 후보한테 예를 들어서 하나로 다 몰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선거에 우리 한국 정치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패권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민주당으로 유권자들이 대폭 쏠려갈 가능성이 있고 다만 여기에서 문재인 대표가 80% 이상을 호남에서 획득하지 못하면 보수당 후보한테 가까스로 이길 거나 질 5% 정도의 차이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지금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그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보던 정치적 현상으로 보던 호남의 유권자는 민주당이라든가 제1야당의 후보로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생각보다 지지율이 좀 정체가 되면서 이 관훈 토론회 같은 여러 가지 그 자리를 통해서 대선 전 개헌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두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결국 빅텐트론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설 연휴 직후에 반기문 총장의 행보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를 아우르겠다라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바른정당과 합류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바른정당에는 당분간 합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른정당에서는 지금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네.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고 바른정당의 합류보다는 일단 바른정당에 있는 충청권 의원들의 이탈 같은 것들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탈을 해서
반기문 전 총장과 뭔가 독자 세력화를 모색하고 그 세력을 바탕으로 나중에 바른정당과 다시 뭐 결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역시 반기문 전 총장은 지금 말씀처럼 귀국을 지난달 아니 이번 12일 날 했잖아요. 이번 지금 2월이 이제 내일 모레니까 1월 12일 날 했는데 그 이후에 뭔가 이렇게 메시지라든지 이러한 그 전달하는 어떤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아주 대표적이었던 게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란 말이 정치 교체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대선 정부에서는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분명한 그 시대적 바람이 또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애써 부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치 교체해야 된다 이러면 되는데 문재인 전 대표를 의식해서 굳이 정권 교체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애매했던 것 같고 또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말도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진보적 보수주의란 말은 일종의 형용 모순 같은 거거든요. 진보적 자유주의자 이런 건 말이 되는데 진보적 보수주의다 이런 건 제가 알기에는 아무리 해석을 해도 잘 해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체성이 애매하다. 좋게 말하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측면으로 중도를 아우른다라고 볼 수 있으나 아무리 봐도 정치라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지지율이 안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3지대를 통한 빅텐트 이외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중도 보수라고 본다면 이쪽에 손학규 전 대표의 경우가 중도 진보라고 볼 때 이 둘에서 발언한 뭔가 커다란 빅텐트 두 개의 스몰 텐트가 커다란 텐트를 합친 빅텐트로 갈 때 이게 제3지대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그림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아까 동맹군 연합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지금 아까 말하면 안희정, 이재명이 동맹군과 이제 연합군의 대결이 이룰 수가 있는데 이 연합군이라는 게 과연 하나의 힘으로 이렇게 화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아주 정치공학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당위적인 측면에서 중도가 맞느냐 진보가 맞느냐 보수가 맞느냐라는 차원을 떠나서 이렇게 볼 때 역시 동맹군이 결집력이 강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반기문 전 총장도 그렇고 손학규 전 대표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견인해내느냐에 따라서 양강 구도로 간다면 게임을 해볼만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 변수는 제3지대에서 어떻게 어떤 결집력을 보일 수 있는 것이냐 그걸 것 같아요. 네. 이 당초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독자 세력화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제 나오면서 이 설 연휴 직전에 뭐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에서 반 총장 측으로 좀 합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뭐 실제로 움직임으로까지는 아직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설 연휴 직전에 이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 24명이 참석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에 범여권에서는 역시 유력한 대권 주자로 반기문 총장에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의원들의 움직임 설 연휴가 좀 지나고 나면 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어차피 정당의 목적은 정권 창출을 해야만이 자신들의 정강 정책을 실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문재인의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수 정권의 후보자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탄핵과 관련해서 정부의 유동성이 상당히 앞으로 어떻게 요동칠지는 모르겠지만 불확실성임에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지금 정지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여러 가지 행정 경험이라든가 국가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행정 절차라든가 국가 운영에 대해서는 잘 알고 황교안 총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 광장 정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광장 정치는 정말로 어떻게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해서 돈과 조직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테크닉이 없기 때문에 실수가 이어지고 물론 그 주변에 그런 데서 활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합군을 효율적으로 해서 동맹군에 대항할 수 있는 막강한 화력으로 만들 수 있냐. 그것은 저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이 포지션을 잡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1% 싸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3지대 회색지대고 그리고 이삭 줍는 시기입니다. 물론 이분들은 공고한 지지층이 있는 곳의 마지막에 선택해서 우리가 지금 양당 구조라든가 보역 갈등 두 개의 어떤 그 시스템이 흘러가는데 중간지대는 한쪽으로 나중에 반은 정도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의 민주당이 한쪽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45% 정도. 그럼 나머지 50% 정도, 45%를 장악할 때의 지점을 선정해서 그 지점을 통해서 세력을 모으고 네. 소위 말해서 그거죠. 보수의 인해 전술이 필요하다. 다단계 방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새누리당 후보라든가 뭐 더 바른정당의 후보라든가 마지막에 결선 투표를 해서 마지막 보수 후보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거둬야만이 문재인의 민주당 후보와 겨룰 수 있지. 그런 작전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 설 연휴를 맞아서 대권 주자들 굉장히 뭐 분주한 움직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종필 전 총리를 예방했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는 대권 주자로서는 처음인데요. 이 반기문 전 총장이 아니라 유승민 의원이라는 것도 좀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은데 이 유승민 의원의 김종필 총리 예방 어떤 배경으로 좀 보십니까? 굳이 이제 뭐 흔히들 얘기하는 선거 공학적으로 본다면 반기문 전 총장은 여전히 바른정당과 결합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반기문 전 총장이 만약에 바른정당에 합류하게 된다면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나중에 충청권 의원들이 이탈해서 뭐 독자 세력화를 모색하다가 그런 다음에 합류를 하더라도 말이죠. 어쨌든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반기문 전 총장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뭔가 JP를 예방한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는 있겠죠. 뭐 그런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JP는 보수 진영의 큰 어른이고 큰 정치인, 원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방했겠죠. 그래서 뭔가 꼭 충청권이 아니더라도 지역적인 측면을 떠나서 보수의 어쨌든 그 표를 결집하려는 뭐 그런 시도로 보여집니다만 결국 이번 선거는 보수 대 진보의 대결 구도는 대단히 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지사가 지지율이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미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의 구도는 보수 대 진보라는 기존의 우리 한국 정치의 선거 프레임보다는 중도 대 진보의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은 아무리 봐도 보수의 색깔이 강한 이제 정치인, 뭐 정치인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정치인인데 여전히 본인은 꼭 보수로 자리매김되는 것보다는 뭔가 중도를 자꾸만 겨냥하는 거잖아요. 제3지대에 관련해가지고. 그러면서 볼 때 반기문 전 총장도 그렇고 손학규 전 대표는 원래 진보적 인사인데 어쨌든 뭐 중도를 같이 아우르는 것이니까 중도 대 보수, 중도 대 진보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진보는 아무래도 뭐 문재인 전 대표일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장 교수께서 말씀하신 반기문 전 총장 그리고 황교안 총리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게 보수도 뭔가 후보는 창출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나 그러한 전략들이 결과적으로 볼 때 맨 마지막까지 가서도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역시 선거라는 거는 선출직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선거라는 게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재 구도로 볼 때는 중도 대 진보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JP를 예방한 것은 어떤 보수층의 결집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보수층의 결집이라는 차원에서 해석해 주셨는데 장 교수님,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인재 의원이 대권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 원유철 의원도 뭐 출마 네.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현재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뭐 지지율에서도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황교안 권한대행 새누리당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최순실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최순실 사태는 어떻게 보면 광장 정치에서 성장한 정치인이 자유자재롭게 투쟁하고 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 만나서 많은 사람 의견 듣고 그리고 서로 휩쓸려 다녀서 내 편으로 만들고 다시 배신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한 정치인이 국정행 운영자가 됐기 때문에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서 광장의 정치처럼 정치 시스템을 굴렸기 때문에 한국 정치가 지금까지 역대 정권마다 사법 처리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휘말려서 탄핵 직전까지 가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도 우리 국민들이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물론 뭐 문재인 전 대표가 행정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가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진영 대표에서 국가대표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50%만 51% 지지를 받으면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49%는 내 편이 아니다고 생각해서 이 위주로 과거에 거리의 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운동을 할 때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똑같이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도와준 사람 챙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황교안 국무총리는
뭐 오랫동안 뭐 사법부에서 검찰 생활도 했고 그리고 총리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물론 총리를 하면서 박근혜 탄핵이라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책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나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지금 권한대행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정의 시스템에 대해서 오랫동안 몸에 익혀온 그런 어떤 편안한 그리고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로 나올지 어느 후보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오면 새누리당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새누리당이 혁신하고 그리고 안정감 있는 후보가 황교안 권한대행이다. 이렇게 해서 내세우면 지금 뭐 7.5%까지 지지율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도 봅니다. 다만 제3지대를 겨냥하고 있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 그룹과 마지막에 또 바른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른정당의 후보들이 마지막에 오프라인에서 마지막 대선 결선 투표를 해서 보수당 후보를 만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카드는 된다고 봅니다. 네.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도 지난주에 이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깜짝 놀랄 만한 뭐 대권 후보를 밝힐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과연 인 위원장이 얘기한 대권 후보가 누군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후보는 과거에 YS가 이인재, 이번에 이인재 뭐 전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이인재 이제 노동부 장관 얘기했던 건데 깜짝 놀랄 만한 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아래 뭐가 그렇게 새로운 게 있겠어요? 다 노출된 사람들인데 지금 워낙 보수 진영에는 후보가 없어요. 지금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가 보수면서도 상당히 좀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서 저는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지지율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제 황교안 총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교수 그리고 최창렬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